지역에서 그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현장 활동부터 해서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장 맡고 계신 이윤희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가면 좋을지, 또 왜 이런 자리들 만들어졌는지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고 저희 오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마을 만들기 센터장 이윤희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화성시 마을자치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오늘 마을 돌봄정책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는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화성에서 열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 돌봄에 대한, 마을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을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지역 안에서 좀 확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좀 고민도 해보고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화성은 이제 이 마을 돌봄 정책을 마을 안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또는 활동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같이 모여서 논의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지역 안에서 화성에서 또 이 돌봄과 관련해서 많은 마을들과 또는 주민자치회 그리고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좀 여기 작은 도서관 안에서 돌봄 정책을 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마을 공동체 마션 테이블이라고 해서요, 집밥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이 돌봄 마을 식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페어라이프 센터에서 집밥 학교 팀이 특별하게 모여가지고 다양한 화성의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을 안에서 작은 돌봄들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못 가면 저희 모든 일상이 중단되고, 그게 화성시 아동보육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는데, 저희가 공공이랑 대화할 때 늘 듣게 되는 대답은 저희 과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마을에서 오늘 저희가 여는 자리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위험에 방치되고 편의점 밥을 먹고 또 혼자서 하루 종일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엄마가 일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면, 아빠가 전화를 못 받으면 아이들이 마을에 전화할 수 있는 재난시대 119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마을의 새로운 연결과 돌봄의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공무원들은 부서를 넘을 수 없지만 저희는 마을 만들기 지속협 환경단체 작은 도서관 네트워크, 평생교육 네트워크, 마을의 다문화 도서관 다양한 영역들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대안까지 낼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계를 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다시 2단계가 가고 내년에 코로나가 올 때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대답을 찾는 시간이라기보단 저희가 어떤 질문을 이 재난의 시절을 건너면서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함께 공유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길찾기를 공공에서 못하면 마을에서 먼저 시작해보겠다. 그리고 경계 넘는 일도 마을에서 먼저 연결해보겠다라는 새로운 상상을 나눈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미경 선생님 모셔서 은평에서는 어떤 고민과 질문을 공유하고 또 어떤 실험들 속에서 길을 찾아가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미경 선생님.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지 10개월째입니다.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할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은평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문가의 진단, 또 중요한 유례없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 우리가 겪는 일상, 우리의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서로 나눈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멈춘 일상, 멈춤이 보이는 것들, 다른 세계의 가능성이라는 내용으로 시민 목소리 포럼을 지난 6월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겪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 상황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또 매년 은평 상상 컨퍼런스를 열어 교육이나 돌봄, 아동 청소년, 생태환경, 시민자치,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제 영역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0년의 꿈 되돌아보기에 이어서 올해 10년의 꿈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제5회 은평 상상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사실 10년의 꿈 상상하기라는 이런 주제를 작년에 정할 때는 올해와 같은 이런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진짜 상상도 못했을 때죠. 이 자리에서 교육과 아동돌봄, 마을 미래교육, 통합돌봄, 생태이기와 지역 전환 등을 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은평 지역의 이야기장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지, 마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제목이 세상의 빈틈을 채우는 안전한 보금자리 마을인데요. 마을 공동체, 지역 단위 커뮤니티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짜야 하고 특히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마을 공동체,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은평 상상 컨퍼런스 여는 마당에 홍기빈 전원사회연구소 공동대표가 특강을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몇 달 안에, 1, 2년 안에 해결되지 않는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향후 5년은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놀라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했는데요. 홍기빈 대표는 근본적인 도시 전략, 지역의 변화, 삶의 양식을 바꾸는 걸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밀도가 높은 지금과 같은 과밀도시 전략이나 지역경제 살린다고 핫플을 조성하고 핫플 중심 도시화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 또는 마을버스 이동거리 정도 규모에서 모든 게 해결 가능한 도시, 돌봄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먹거리 등이 해결 가능한 곳이 되어서 이동성을 줄이고 인구 밀도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고 특수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중앙 단위가 모든 상황에 대해 일일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 근린 단위, 마을 단위의 협의나 의사결정, 지역 단위 해결책 모색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더군요.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뿔뿔이 마을 공동체를 일구고 실천을 해오고 있었지만 전염병 감염 재난 시대, 미래의 희망도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한편으로 응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과연 마을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잘 작동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물론 한때 정부가 마스크 물령에 대처하지 못하고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국가 엘리트들이 손 놓고 우왕좌왕할 때 은평에서는 이웃들, 특히 여성 활동가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마을이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은평 두레생협, 바늘한 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통장협의회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마스크 제작에 나서고 헌혈도 하고 기부물품도 모금하고 의료진 응원물품도 보내고 드림스타트 물품 후원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제작해서 보낸다던가 마스크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간병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만들어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필요를 조직하면서 이웃에게 깊이 연대하고 공동체를 위해 품을 내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대량 감염이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강조될 때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공포를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 공포와 고립의 시간에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품을 내고 연결 지점을 찾아낸 자발적인 시민들이 있었다는 건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노력을 어떻게 더 서로 돌봄, 마을 돌봄과 마을 자체의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내는 걸로 갈 것이냐, 이게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평에서 은평 상상 컨퍼런스 등을 하면서 크게 앞으로 지역에서 무엇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핵심 역할을 무엇시킬 거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지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동 돌봄, 미래 청소년을 위한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 전환, 마을에서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먹거리 생태 구축 등 전환 키워드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 안심하고 나이 드는 마을을 위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중 통합돌봄은 저희 지역의 이제 자랑인데요.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NPO 등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아는 얼굴들 속에서 안심하고 나이 들고 조그만 죽음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키우고 이웃이 어떤 상황인지 돌아보고 안부를 묻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고 필요한 도움과 자원이 무엇인지 연결 방법을 모색하는 저희는 서로 돌봄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로 돌봄 능력을 키우고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낼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달의 마을이라고요. 도시재생 사업지가 있는데 여기서 서로 돌봄의 집이라고 문을 열었고요. 구산동에 바쁠꽃이라고 식당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돌봄 카페라고 문을 엽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동행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현실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카페를 운영해서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관절 운동도 하고 놀이 프로그램들 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있습니다. 곧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도 시민들이 출자해서 개소하게 됩니다. 마을무지개와 바쁠꽃 식당이 있는데요. 이 식당이 돌봄 SOS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홍기빈 씨 말처럼 지역사회 내 작은 동선 안에서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는 걸 느낍니다. 15분이면 달려와 줄 수 있는 거리에 든든한 소규모 관계망을 많이 만들어 이웃을 돌보고 내가 아플 때 돌봄을 스스럼 없이 받을 수 있는 마을 안에서 서로 돌봄, 마을 돌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안심하고 나이 드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을 향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학교와 공공시설이 문을 닫을 때 이게 맞나? 괜찮을까? 아니 가장 좋은 공공공간을 닫아 걸고 집을 향해 라고 일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그 집은 다 상황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도 달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자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은 아동, 학습 환경이 다르죠. 온라인 학습 집중도나 부모의 지원에서도 차이가 나니 학습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성 발달 기회가 차단되어지고 친구를 만날 기회를 잃고 학교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며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시간, 코로나19 세대 아이들 모습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은평은 마을 방과후 교사와 마을 방과후 지원센터, 구청이 협업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온라인 학습 지원을 시도했습니다. 구청이 나서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죠. 센터 예산을 내고 교육 콘텐츠 사업을 통해 성장한 마을 방과후 교사들이 함께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거버던스를 통해 조그만 숨통이라도 틀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작은 도서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시기에 소규모 대면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평에 초록길 도서관이라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은평 상상 컨퍼런스에서 초록길 도서관 관장은 코로나로 휴관과 부분 기관을 반복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줄어서 운영도 어렵고 한데 작은 도서관이 계속 지속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용자들도 도서관을 기피하지는 않는지 도서관 운영위원들에게 설문을 해보았답니다. 모두 한결같은 대답은 작은 도서관 없어지면 큰일 난다였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엄마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교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신세가 되고 코로나 걸리기 전에 우울증으로 죽게 생겼다는 말이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도서관이 버팀목이 돼준다는 거죠. 덧붙여 작은 도서관이 왜 이 시기에 필요한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하루에 책 2권씩 읽으라고 과제를 해주는데 책을 빌릴 곳이 없더랍니다. 구립은 작은 도서관보다 먼저 휴관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립이 먼저 휴관하고 작은 도서관인 초록길만 문을 열었을 때 수요가 엄청났다고 하더군요.
온라인 자기주도 학습은 결국 또 학부모, 특히 엄마 주도형입니다. 교육,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이를 해소할 수 있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은 엄마들에게 더 절실하다, 이런 대답도 주시고, 작은 도서관은 오히려 덜 위험하다. 혹시 확진자가 나온다 해도 스스로 초스피드로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촘촘한 관계망은 익명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답도 주셨다고 합니다. 학교 밖 작은 거점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주셨고요. 아까 홍기빈 씨 강의를 소개할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작은 커뮤니티, 근거리 동선 안에서 돌봄과 일상이 가능한 공간이 방역의 보루가 된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예산을 삭감해서 복지비 지출을 줄인다든가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여성 노동과 직결한다고 합니다. 복지비 지출을 줄이면 그 줄인 만큼의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유치원의 재정 보조를 많이 하면 여성 취업률이 올라가고, 영국이나 미국, 호주에서 GDP 2%를 공공돌봄 서비스에 투자할 경우에 통계를 해봤더니 여자 일자리 수는 건설산업에 투자할 때보다 최대 4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돌봄과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징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이 공적 영역의 노동이 될 때조차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해 왔습니다. 이 노동이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인 건데 말이죠. 저는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대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돌봄 노동을 공적 영역에서 제도화하는 노력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 뉴딜을 통해 투자해야 할 것은 이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학교 급식 노동, 방과후 교사의 노동, 마을 안 다양한 마을 돌봄, 즉 아동 돌봄, 노인 돌봄과 공공공간 유지에 공공 예산이 들어가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면 이 분야에 우리 여성의 노동에 진입하거나 이 노동에 기대서 다른 영역의 여성 취업이 늘어날 수 있고 여성 취업이 안정화되고 여성의 노동 조건도 개선됩니다. 공공 예산이 이런 돌봄 노동에 과감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당 돌볼 수 있는 아이들 수를 제한하거나 요양사가 돌볼 수 있는 노인 수를 제한한다거나 하면 질 좋은 일자리와 질 좋은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을 방과후 교사들이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뚝 끊겨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작은 규모의 마을 돌봄과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을 안에서 돌봄의 기능을 하는 작은 공간이나 사람, 관계 형성에 예산이 쓰여야 합니다. 마을 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제안을 과감하게 하고 민간 거버넌스 속에서 마을 돌봄, 안전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그 모델이 또 서울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공간이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안전한 집에 머물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시행했지만 오늘 김희원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집은 그럼 안전한가? 그 집에서 돌봄을 감당해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해야 하는 그 수많은 어떤 그 마을의 공간들은 과연 안전했는가라는 질문, 우리에게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는 수많은 비정규직으로 돌봄 노동에 참여했던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 또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던 교육 노동, 돌봄 노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고 특히 여성들이 가장 먼저 실직의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약한 곳부터 사실은 이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사태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서 돌봄이 가능한 대면 돌봄, 작은 돌봄의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전환해서 구축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정책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코로나가 왔을 때는 이 사태가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서클을 저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은평 상상 컨퍼런스를 하신 것처럼 지속협에서 시작한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시대를 건너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쌓이고 아카이빙 돼서 아래로부터 위로 제안하는, 마을이 먼저 시를 향해, 정부를 향해 제안하는 어떤 그런 정책 제안의 패러다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방향으로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람 만세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또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이주 여성들과 함께 이 코로나 시대를 건너온 이야기들을 조정아 바람 만세 작은 도서관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다른 때 어느 때보다 좀 더 바쁘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게 멈춰져서 저희도 멈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오히려 바쁘게 보냈던 일상을 여러분들과 오늘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돌봄에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해서 돌봄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이 돌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고 또 새로운 방식의 돌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였던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돌봄에 대한 우리가 어떤 돌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 돌봄은 정말 관심을 갖고 저희가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함께 소통하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주 여성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그런 외국인 가정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통화를 돌렸었거든요. 그럴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학교에서 긴급하게 밀접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발빠르게 그분들과 함께 저희도 시기가 다 모여서 같이 설명해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시간별로 아이들 또 어른들 그리고 또 부부가 함께 와서 저희 온라인 학습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가족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학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이들을 직접 도서관이나 그 공간 저희 마을에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저희에게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학교와 교육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학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조금 저희와 연결고리가 조금 더 긴밀했었다면 이런 때에 마을에서 아이들과 우리가 조금 더 소통하는 방법, 아이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것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수월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올 한해 이제 긴급 돌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돌봄을 시작했고, 다른 돌봄들이 멈춰져 있을 때 긴급 돌봄으로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왔는데요. 저희 도서관에는 작은 규모로 돌봄을 진행하다 보니까 10명이라는 내외의 아이들을, 사실 작년에도 10명의 아이였지만 사실상 저희가 한 15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한해는 안타깝지만 저희가 미처 다 돌보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도 멈추고 외국인 복지센터도 멈추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참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1대1 이것도 또한 이런 돌봄도 밀착으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다시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좀 많은 기관들이 많이 촘촘하게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생겨서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민관학이라고 해서 실무 협의체가 이제 생겨서 외국인 다문화 관련해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또 알게 된 사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럴 때 이렇게 연결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상황은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도 이 공간에 필요한 아이들, 이 공간에 필요한 가정, 이런 것들은 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도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나눠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공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대로 최소한 최대한의 방역과 조심하는 거리를 두고서 이 공간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라서 저희는 올 한 해가 참 어느 때보다 바빴고 또 이 공간을 저희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에 좀 뿌듯함? 그게 사실 지속하기에 하는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힘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고 저희가 이 공간을 지켜내는 것들이 참 잘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운영진들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모두가 같이 자기 돌봄도 하고 이웃도 돌보고 또 그렇고 마을도 돌보면서 그 속에서 순환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방법들을 알면 또 서로 정보를 전달해서 그렇게 잘 또 앞으로도 지낼 수 있는 저희 도서관 그리고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만들기 단체들은 올해 사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모여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건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부미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과 일상이 가능한 안전하고 작은 공동체, 책임 있는 작은 대면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람만세도서관이 지역에서 문을 닫지 않고 열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고요. 또 근데 마을이라는 이제 단위에서 마을이 요청하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과를 좀 넘나드는 공공예산 편성과 정책에 있어서 은평의 사례나 우리의 경험치를 반영한 이 라운드 테이블이 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서상은 지금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는 순서상은 노원구청 아동친화정책의 팀에서 어린이 식당을 이제 기능을 만들어서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10명, 15명 정도잖아요. 저희가 센터 기준으로는 할 수 있는. 근데 센터 외에 아이들도 이 센터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주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일을 은평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을 요청드렸고 이 팀장님 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노원구에 아무도 없다고. 근데 팀장님은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얘기를 꼭 듣고 싶다고 하니까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정원 선생님을 통해서 다문화 이주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노원구에서는 민관 거버넌스에서 특히 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이 일들을 풀어갔는지를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보고 다시 마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원구는 서울 동북부 끝에 위치하였고요.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유아와 어린이의 인구는 아마도 지방의 작은 군 전체 인구에 맞먹는 한 4만여 명에 이르고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한 5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바라는 저출산 정책의 1순위는 당연히 영유아 보육과 함께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어려움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이지 일하며 아이 키우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넘어야 할 4개의 절벽이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 시기 보육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돌봄교실 당첨의 어려움으로 학부모의 상당수가 퇴사를 고려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간 우리 정부는 영유아 보육 지원에 집중한 나머지 초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심각한 상황에 되었습니다. 우리 구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유아의 공적 보육률은 79%이지만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돌봄 현실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퇴근 후에 제때 따뜻한 밥이라도 차려주고 싶어서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지만 집에 도착하면 벌써 시간은 7시를 훌쩍 넘어서 8시를 가리킵니다. 학교 끝난 뒤에는 좀 쉬면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불안하기만 하죠. 어쩔 수 없이 학원이라도 몇 군데 보내야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 여전히 학교 돌봄 교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는 돌봄 시설이 몇 군데 있지만 아이가 혼자서 가기에는 대부분 먼 곳에 있죠. 그래서 서울의 작은 자치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민선 7기 최우선 과제로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 곁에는 언제나 노원구가 있다는 노원 아동복지 철학을 담은 안심, 동심, 노원형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원형 돌봄 생태계란 집,
또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조성해서 접근성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19개 동 단위로 마을 돌봄 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노원구의 초등학생 수는 27,000명이고 그중 맞벌이 가정은 11,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모두 합쳐봐야 3,150명에 불과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돌봄이죠. 우선 초등 저학년에 집중했습니다. 2022년까지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5,000명 모두를 돌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돌봄에 더하여 학교 돌봄에서 1,000명, 마을 돌봄에서 1,000명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와 북부교육청은 방과 후 돌봄 총량을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정하였고 학교는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해서 돌봄교실을 조성함으로써 총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돌봄 총량은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돌봄 시설을 더 많이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시설이라도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땅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도 너무 비쌉니다. 어찌어찌해서 건물을 지어도 최소 2-3년은 좋게 걸립니다. 노원구는 80%가 아파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집 근처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데 단지 내 개별 건물마다 가정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때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쳤습니다. 어린이집이 되면 돌봄도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여기다 만들면 되다. 바로 여기다 만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죠. 노원구의 새로운 돌봄 아이유센터는 이렇게 해서 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조성된 것입니다. 즉 아파트 1층 집을 전세로 임차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동네 곳곳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2022년까지 총 40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금년에 신규로 11개소를 모두 조성한다면 총 26개소로 65%의 달성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이며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초등 방과 후 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노원형 아동 돌봄 모델 아이유센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은 아파트 1층에 전세로 조성했고요. 그 외에는 일반 주택과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교회 같은 종교시설 안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치 기준인데요. 물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많은 곳에 우선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사실 돌봄 수요를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봄 시설을 설치해 놓고서 이용자가 별로 없어서 고민인 지자체도 있다고 하죠. 노원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파트 단지에는 1,500세대 이상인 곳에 둔다. 둘째, 일반 주택 지역에는 초등학교와 최대한 인접한 주택에 설치한다. 셋째, 1,500세대 미만인 중소단지에는 해당 아파트가 주민 공동시설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때 조성하되 인근의 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이용하는 조건으로 협약한다. 넷째, 종교시설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행히도 이런 기준에 설치한 결과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 방과 후 시설인 아이유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과 부모님의 욕구에 따라서 바라는 돌봄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만 아이유센터의 돌봄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게 하자입니다. 아이유센터의 하루를 보면 아침 7시부터 등교전 돌봄을 시작으로 오전 12시까지는 필요에 따라 마을 연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부터 저녁 7시까지 탄력적이고 유연한 상시 돌봄을 합니다. 이후 8시까지는 필요한 경우 아이를 더 보호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겠죠. 아이유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전일제 선생님 그리고 반일제 선생님으로 총 4분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등교전 돌봄 인력은 별도이고요. 더불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유 센터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집과 센터가 멀리 있다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부모님 출근 후 홀로 있는 아이들을 위해 등교 전에도 아이를 보호할 수 있고 밤 늦게 퇴근하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이것이 바로 노원형 돌봄입니다. 근데 우리 노원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아이유 센터와 같은 방과후 돌봄에 더하여 제때 챙겨주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밥걱정 없도록 더 좋은 먹거리로 따뜻한 집밥을 차리는 아동식당을 만들었고요. 특히 갑자기 아픈 아이 걱정에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시작한 아픈 아이 돌봄 사업은 전용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픈 아이 돌봄 센터를 신축해서 간호사 1명, 환우돌봄사 4명의 전담 인력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단기간에 간병을 하는 병상 돌봄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노원구는 돌봄에 돌봄을 더하여 더 필요한 돌봄을 계속해서 마련할 것입니다. 아이의 양육 환경과 부모님의 욕구에 따라 바라는 돌봄이 모두 다르기에 우리 노원구는 방과후 돌봄과 밥상 돌봄 그리고 아픈 아이 돌봄을 결합해 펼치는 노원형 돌봄 2.0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심동신 노원형 돌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돌봄 총량을 어떻게 늘리고 더 나아가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노원형 돌봄 2.0 플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다음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마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돌봄 공동체가 실현되어야만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돌봄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선 지역 돌봄 협의체를 체계화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노원구와 북부교육지원청 국과장님, 그리고 대학 교수님과 복지 및 교육 전문가, 돌봄 시설을 대표하는 분들로 노원구 온종일 돌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열어서 노원구 돌봄의 수급관리, 정책 방향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교와 마을이 있는 것에 부족함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 노원구는 19개 동에 하나씩 마을 돌봄 협의회를 두어 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전담사와 교육복지 전문가, 그리고 마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장과 아이유 센터장 등이 월 1회씩 만나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을 돌봄 협의회는 어느 한 센터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노원구는 중간 지원 조직인 온종일 돌봄 사업단을 만들어서 마을 돌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을 도우며 더불어 개별 돌봄 시설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관에서는 시설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과 역량이 그렇죠. 돌봄 총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 조성 등은 잘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돌봄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지원하는 데는 많이 서툴고 한계가 존재합니다. 사람, 즉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용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살피기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있어서 노원형 돌봄 생태계가 구축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원의 돌봄이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펼쳐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청장님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정보가 모이고 예산 집행을 최종 결정하는 한 분, 바로 노원구의 구청장님과 화성시의 시장님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담당 공무원인 우리는 아기새이고 단체장님은 어미새입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잘 물어다줘야 스스로 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겠지요. 지금 당장 화성시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이끌어내십시오. 이상으로 안심동심 노원형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가 아동 친화 도시고 또 화성시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으로 비교해 볼 때 작지 않지만 화성시 이런 디테일한 정책까지는 저희가 아직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민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또 노원구 사례, 은평구의 또 그 마을 네트워크의 사례들은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높여서 그러면 이어서 우리 그 마션 테이블에서 아까 은평에서도 그 상호 돌봄의 능력을 높이면서 안심하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션 테이블에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마을 어른들까지도 함께하는 마을 밥상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 선생님 통해서 화성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공동체를 좀 만들어보는 정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한 건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션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를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서 마을 부엌을 만드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런 일상들을 나누고 고민하고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많이 넉넉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모든 것들을 좀 공유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을 부엌을 꿈꾸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마을 부엌을 꿈꾸면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나누는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혼밥 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주로 이제 그쪽에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퇴직 남성이라든지 주부 혼밥 쪽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의 그 건강한 밥상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는 공동체 응원 밥상이라고 해서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들에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함께 밥 나눔을 하는 활동들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올해 또 조금 더 많은 계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런 음식 나눔을 음식 만드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활동들을 많이 기획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부 이제 취소가 됐고요. 코로나라는 이제 상황이 되게 단기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라도 올해 좀 간단하게라도 해보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따로 또같이 집콕하자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다 소분해서 드라이브스루는 아니지만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다 저희가 재료를 나눠드리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줌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제 똑같이 요리를 하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도 이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낯설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요. 이게 재료 전날 이제 나눔을 하는 겁니다. 소분을 해서 이제 아이스팩에다가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체온도 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참석 여부 이렇게 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도 다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날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게 줌을 하는 리허설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오늘하고 똑같이 화면도 있고 여러 카메라를 이용해서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이런 그래서 질문도 받을 수 있고요. 줌은 이렇게 상호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식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요리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서로 알고 지역에서 서로 나눔하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열심히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강사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희 내부인도 있지만 이제 지역의 생산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리 잘하는 근데 요리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한 가지씩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음식을 나눔하고 그 팁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하고요. 화면에서는 이제 각자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아이들이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소감도 나누고
하는 활동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족 전체가 같이 하고 그날을 가족들이 많이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마션 테이블에서 추구하는 거는 먹거리 돌봄이지만 그것이 한 특정한 그 취약계층이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가정에서 정말 그 사이에서 관리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서로 돌봄을 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플레이팅한 것도 올려주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도 이렇게 나눔해 주시고 만족도는 많이 높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마을 부엌을 꿈꾸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큰 센터가 생겨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거. 여기 오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주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접근성이 있어야지.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은 사실 허점도 많고 중복도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공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이들과 엄마와 한 동네에서 정말 저는 조금 전에 들었지만 그 작은 도서관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생겨서 거기서도 먹거리 돌봄도 같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마을 부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먹거리만을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거기를 쉼터로 생각하고 누군가의 새로운 엄마가 있다, 이 공간에 가면 케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자리를 지역 말씀하신 노원구처럼 정말 아파트마다 하나씩 있어서 10명이나 15명 정도의 소그룹을 치밀하게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게 진짜 좀 돌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잠깐 2달 동안 활동한 것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마지막 발표자는 펴라이프 센터인데요. 동네 형, 동네 언니, 그 다음에 집밥학교라는 새로운 상상을 통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펴라이프 집밥학교 통해서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여기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인데요. 화성의 봉담읍이 인구가 지금 보시면은 한 7만 5천 정도 되거든요. 2019년 통계로. 네, 보시면 한 50% 이상이 0세에서 40세예요.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화성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20세 이하 미성년자의 구성이 한 20만 명 이상, 8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20만 명 이상이 미성년자인 아주 젊은 도시이거든요. 근데 봉담에 지금 보시면 봉담 인구도 한 20% 이상이 2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제가 여기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애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둘은 기본이고 셋, 넷, 다섯, 6까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와 그리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머님들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밥 한 끼거든요. 아이들이 사실 밥 한 끼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집에서 어머님들이 챙겨놓고 나가셔도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 먹기가 어렵거나 혹은 또 혼자 먹기 싫다는 이유로 굶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했어요. 그래서 밥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해먹고 아이들이랑 2-3시간 정도 놀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여름방학 때 이제 저렇게 집밥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책도 읽고 때로는 저렇게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화성에 착한 여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하루.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저렇게 나가서 요트도 타보고 갈매기 새우깡도 좀 줘보고, 네. 그리고 같이 애들한테 생존형으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쌀 씻어서 밥도 안 쳐보고 밀가루 반죽해서 저렇게 수제비도 직접 떠보고 하면서 방학을 건넜고요. 여름에는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벅차고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는데, 겨울이면은 저희가 모든 기금들이 전부 끊기잖아요.
그때를 저희가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좀 힘에도 붙이기도 하고, 저희는 힘에 붙이고, 또 부모님들은 미안해서 말을 서로 못하고 눈치를 보는데, 여름방학 집밥학교에 참여했던 아이가 저희한테 그럼 겨울방학 집밥학교 언제 해요? 하는데 글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모르겠네 했더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안 되겠다. 없이 또 그냥 없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어른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20명의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밥하고 아이들 이제 인솔하고 대차 태워서, 저기는 상상 캠퍼스거든요. 수원에 있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상상 캠퍼스에 나들이 가가지고 마음껏 뛰어놀고 눈싸움도 하고, 이렇게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미리 잡아놨다가 눈 오면 무조건 나가자. 그래가지고 눈 오면 눈썰매 타는 날로 해서 무조건 나가서 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이 집밥학교 어린이회를 만들고, 부모님들은 또 모여서 집밥학교 학부모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 놀이들을 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요 학부모님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리고 참가비를 일정 내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직접 뭐 밥을 해서 갖다 주신다거나 반찬을 해서 갖다 주신다거나, 요 하루 재능 기부를 해서 하루 선생님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원봉사로 정말 어려운 보릿고개를 잘 넘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주일로 시작했던 집밥학교가 이후에는 4주, 6주 이렇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부모들이나 엄마, 보호자가 돌봄의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이, 그리고 또 작은 공동체가 돌봄을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에 보면 엄마의 24시간을 1시간씩 나누어질 수 있는 24명의 이웃이 있다면 이라는 나레이션이 나오는데요. 그 나레이션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돌봄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올해의 사례는 또 제가 직접 담당하셨던 김태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부탁드려서 오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넘기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우리가 작년 방학처럼 뭐 석주 또는 더 길게 아이들을 돌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우리 센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마을 돌봄 집밥학교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그 프로그램이 이제 집밥학교 호스트가 되어주세요라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떤 분들이 신청해 주실까라는 좀 이렇게 걱정도 있었지만은 쭉 그 집밥학교와 함께 해주셨던 많은 동네 선생님들 또는 이제 관심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한 공간이죠. 가정집에 이제 가는 거니까는 또 가정집에서 또 안전한 먹거리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그런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밥학교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이제 가서 먹고, 또 이제 동네 이웃 어른이 우리 이렇게 또 이렇게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도 아이들이 좀 느끼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맨손으로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자. 혼자 먹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먹으면은 재미도 있고, 또 저 때도 이제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이제 게임을 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나눠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는 저렇게 이제 금요일에는 아이들하고 이제 줌으로 해서 저희는 같이 밥을 같이 먹었었고요. 예. 그래서 매주 금요일은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센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노력을 저렇게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동네에 잘 안 있고 서울을 떠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케어라이프 센터에 이렇게 동네 언니로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런 과정들에 저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집합학교의 보조교사로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런 고민의 과정들에 함께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엄마도 아이도 집이 아닌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이 됐고 그런 곳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득과 경제적 유지가 불안정한 가정의 아이들은 돌봄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런 교육과 돌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너무 지나치게 적으니까 가족들이 그냥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가장 약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배웠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네에 머무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돌봄을 부탁할 만한 믿을 만한 동네 이웃 그리고 공간이 곁에 있다면 어떨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되게 혼자 집에서 지루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이렇게 1대1, 1대2로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학교 숙제를 같이 봐주기도 하고 시험 공부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와가지고 같이 좋아하는 아이돌 얘기나 재밌게 본 드라마 얘기 이렇게 수다 떨기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수공예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뭔가 집도 학교도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믿을 수 있는 동네 언니와 함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동네 여러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함께 이렇게 보낸 아이들이 굉장히 눈을 반짝이면서 내일도 오면 선생님 도서관에 있냐,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냐, 다음에도 오면 또 같이 숨바꼭질 해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곤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저랑 시간을 보내는 게 부모님은 걱정을 덜지만 아이들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들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언니랑 여기 와서 같이 놀고 밥 먹고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굉장히 안도감도 들고 보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멘토링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보냈던 친구가 초등학생을 위한 동네 언니로 1대1 마음 돌봄에 참여하고 봉사 점수를 대신 받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근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1대1로 주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저 한 명이 만날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그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치관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여하면서 뭔가 그런 돈을 버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아이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것에도 되게 감사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생애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이 상당히 대안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기존의 그 대학교들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했고 제가 이번에 들었던 그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이라는 강의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을 몇 문장으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삶과 삶들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매개는 돌봄이다. 삶과 삶들이 연결되는 지점을 공공성의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 코로나19를 이후를 다르게 만드는 힘은 각자 강해지는 것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돌보고 책임지는 것에서 나온다.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살아가느냐다.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연결되어 돌보며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연결돼서 뭔가 잠시 머무는 곳, 그냥 갈 곳도 가고 싶은 곳도 없는 곳,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머물고 싶은 마을, 떠나면 돌아오고 싶은 마을, 가고 싶은 곳이 많은 마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 마을로 바꾸어가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된 삶이나
새롭고 다양한 관계 공동체들을 이룰 방법을 상상하고 함께 연결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창하게. 감사합니다. 또 190개의 작은 도서관이 플랫폼이 되고 우리 동네 독립서점 아까 모모 책방에도 아이들이 놀러 갔고 또 동네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마을의 어른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연결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연결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를 민관 거버넌스로 정책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면 조금 더 코로나의 재난을 함께 건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 2시간 동안 저희 줌으로 듣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오늘 그 온오프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한혜정 선생님 또 저희 화성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 성미산부터 제주까지 마을과 사회적 돌봄 공동체를 일궈내는 새로운 담론을 또 제안하시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펼쳐주고 계시는데요. 조한정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것을 저희 마지막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말씀 너무 훌륭하고 기본적으로는 그 계몽주의 시대가 끝났고 절대적인 진리나 이런 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부분적인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로부터 얘기들을 각자가 다 정리를 잘 하면서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고 특히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진실이 된 거고 그런 맥락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이런 게 이제 계속 갈 수 있으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저도 은평에 자주 갔는데 여성 활동가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어린이 도서관 중심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의료 생협이라던가 뭐 이런 거의 의료 것까지도 다 커버를 하고 있어서 15분 내에 어떤 든든한 관계망으로 가자라는 얘기라던가 서로 돌봄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결국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뭐 자연스럽진 않지만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심을 갖고 보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계속 무슨 사업을 그러니까 근대화 이후에 계속 무슨 뭔가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 어느 시인이 하셨지? 그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얘기처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것만이 세상을 약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공공공간 국가기관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한 명씩을 보던 그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으로 하니까 공공국가 뭐 그 공무원적인 나라에 돈을 받는 모든 센터들은 문을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부터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금 국가가 하는 지금 방식으로는 그 방역 체계도 그렇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아 씨가 하신 그 작은 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다들 그 국가 지원 센터나 국가에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된다. 그리고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저는 특히 어린이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공동육아나 뭐 그 어린이 도서관이나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책이라든가 교육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는 그렇게 좀 사악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할 줄 아는 거죠. 제대로 이제 의논하고
지혜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뭐 조정아 씨가 멈춰버린 삶, 상생의 힘으로 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예, 뭐가 다 멈춰버려도 그 어떤 상생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서관하고 그때 공동육아하는 팀들 이런 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90개나 되는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 그때 전체 도서관 정책위원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가서 학교는 아이들 돌보고 도서관이 오히려 아이들이 상상하고 실험하고 자기와 맞는 그 언니나 선생님들을 만나고 사설을 만나고 지식 큐레이터들을 만나서 아이들이 이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함께 학습하는 그런 인프라를 도서관 중심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도서관 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김정함 팀장님이 이제 돌봄의 총량을 높이자. 그리고 노원형 그 돌봄 이런 단어들이 저는 좀 신선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떻든 아이유 센터라든가 밥상 돌봄이라든가 아픈 아이들까지를 분류를 해서 그 아이들이 다 제대로 챙겨지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저런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건 정말 잘하시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돌봄을 얘기할 때 가장 맞춤형 돌봄은 5번째 얘기한 이시원 님이 얘기한 그런 어떤 언니가 되는 거잖아요. 동네 언니가 돼서 어떤 아이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아이 전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월급을 주고 돌봄 교사라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만남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마을 돌봄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그 만남의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해서 정말 세상이 파탄이 거의 낮은 지경이라도 그 만남의 그 힘으로 나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그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늘려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돌봄이라는 걸 굉장히 토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지점은 이제 이른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거죠.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면 엄청난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 돈을 처리하는데. 그래서 거의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 거의 그 하부 구조에서 실핏줄 같은 데서 그걸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일정하게 돈을 받고 공무원 역할을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건데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약간 공무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역할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사무 처리하고 하는 사무적 인력은 줄어들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의 지금 상태에서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를 해야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돌봄사회로 토건 국가에서부터 돌봄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돌봄이라는 것이 거의 그냥 마음과 마음 만나고 길게 삶을 보면서 환대하고 뭐 이런 식의 감각을 깨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구청장과 공무원의 관계가 어미새와 아기새다 이런 지점도 이제 토론을 그런 맥락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장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다 우리가 알고 있고
시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죠. 지자체장이 돼야 되고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은 지자체장이 누가 되더라도 민간의 공공성을 살려낼 수 있는 식으로 시민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인간의 자율성과 서로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지혜로움, 그러니까 물질하고는 좀 다른 어떤 연대감, 이런 것들을 보지를 않게 되면 이제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요. 맞벌이 가정이 50%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인 아이만 돌본다. 이렇게 되면 벌써 환대의 분위기가 확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지금 맞벌이 부부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뭐 취업 몇 시간이다 이렇게 했지만 많은 전업주부들도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아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돌봄 얘기할 때 핵심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셜 딜레마라고 넷플릭스 보셨겠지만 아이들을 끊임없이 그 온라인에다가 붙들어 놓는 그 소셜 미디어, SNS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돌봄을 얘기할 때 굉장한 핵심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화성 먹거리 돌봄 얘기하셨는데 엄청나게 재미난 그 실험인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굉장히 시민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고, 특히 요새 엄마들이 요리를 거의 잘 못하시는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 뭐 먹는다고 그래도 그냥 뭐 거의 가공된 거 와서 김밥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요리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리만이 아니고 이제 엄마들이 그 정말 요리라는 것을 온라인 통해서 같이 아이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되고, 요새 아이들이 뭐 삼시세끼 이런 TV도 보기 때문에 한번 밥 하는데 취미를 붙이면 온라인에서 뭐 이렇게 막 계속 유튜브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훌륭한 케이스이고, 페어라이프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매우 시민적인 활동, 시민적 공공성을 띤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전하고 나답게 있을 수 있는, 내 숨쉬기가 가능한, 내 숨 고르기가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만들어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우리가 마을 만들 때 핵심은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환대를 받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맞벌이 가족의 아이들만 돌본다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는 이 돌봄 사회에 가장 맞지 않은 거예요. 네, 편가르기가 아니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돌본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맞벌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행정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를 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걸 할 때 이제 페어라이프 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델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요새 계속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일정하게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노인 돌봄보다는 다들 자라는 아이하고 어떤 연을 맺는 건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아이를 직접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고 전화로도 챙기고 뭐 이런 게 돼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봄 영역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주도에서는 뭐 돌봄 뉴딜이라는 얘기도 지금 슬슬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돌봄 노동에 제대로 지불을 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모토인데, 그거가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노동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원하는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노동에 최소한 제대로 돈이 주어져야 되지만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돈으로나 조직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럴 때는 안 풀리기 때문에 아주 좋은 케이스들을 내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돌봄 리딜 같은 걸 할 거면 무슨 관에서 돈을 딸 때 프로포절 써서 따고 거기에 맞춰서 막 그 많은 영수증을 챙기고 거기서 그쪽에 그거를 다 들어야 된다면, 요구사항을 다 들어야 된다면 실제로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굉장히 좋은 일을 일정하게 한 팀들이 한테 그냥 상을 주는 식으로 돈을 준다던가, 좀 획기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나라의 돈이 이 시민적 공공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슬슬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방자치장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공무원들도 유연해져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국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냥꾼적인 국가인데, 이제 획기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그 정규직 중심으로 간다던가, 특히 제 생각에는 정규직 중심의 사회는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떨구어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맞벌이가 아닌 사람을 떨구어내고 편을 가르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서로를 돌보는 사회로 역행을 시켜요.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돌보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그런 체제로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어떤 면에서는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인데, 국가가 알아서 더 필요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한테 준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고, 만물이 서로 돕고 서로 상생하는 어떤 체제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감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제대로 지원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국가 지원, 국가 체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하고요. 예.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조한정 선생님한테 기조 그 발표를 부탁드렸었는데 저희 전국대회 때도 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앞에 얘기하지 않고 다 듣고 뒤에 얘기하시겠다라고 하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경청하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신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질문, 또 뭐 어느 과에서 어떤 전공한 교수님도 이 문제에 그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의 삶을 건너고 있는데, 조한정 교수님이 이제 페미니즘 학자로서 또 인류학자로서 연구자로서 이 일을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귀 기울이시면서 함께 길을 찾아가는 질문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를 모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람, 장소, 한대라는 책을 다시 되새기는데,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라는 문장이 있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맞이해주는 공간이 있을 때, 장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답다라고 느낀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아까 시원 씨가 발표한 것 중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은 동네, 갈 곳이 많은 동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 동네에 있는 수많은 공간과 갈 곳들이 갈 곳 없다고 느끼고 고립과 단절 속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센터가 아니라 밥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돌봄 그 자체인데, 아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정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온기를 우리가 어떻게 놓치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 문제를 벽을 넘어서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과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모모책방 우리 강진영 선생님이 그 유기묘 2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어제 그 청년주택 들어가서 집들이를 하는데 저희가 갔었는데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양이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공간을 감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갈 곳이 많으면 여기가 되게 넓구나라고 느낀다고 하고, 저희는 수평으로 공간이 넓어야 넓구나라고 느끼는데, 그 얘기가 오늘 그 얘기 중에 생각나면서, 마을에서 우리 집은 5평, 10평 그 임대 아파트였지만 우리가 마을에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많다면 작은 도서관, 동네 카페, 동네 부엌
공간이 많다면 우리가 훨씬 더 연결 공간이 많아진다라고 느끼면서 마을살이가 더 뿌리내리고 싶어지고 아까 시원 씨 얘기한 것처럼 떠나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을이 돼서 청년들이 다시 이 지역을 바꾸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도 되게 김민재 선생님이랑 센터장님이랑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오늘 첫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논의에 우리 발달장애 부모협동조합 하신 임신환 선생님이라든가 또 다문화 소통센터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부문에서 계속 이 일을 만들어 가신 선생님들은 모시지를 못했어요. 너무 그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깊이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2차, 3차 계속 만들어 가시게 될 텐데 화성의 이야기, 은평의 이야기, 또 제주의 이야기, 또 여러 도시의 이야기들이 모아지는 공간이 있어서 이 문제와 작은 실험 시도들이 모아져서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정책으로 제안되어서 공간과 센터 중심이 아닌 사회적 돌봄과 연결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담론들이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함께 해주신 부미경 선생님하고 조한영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온라인 질문은 특별히 해주신 분이 없어서 저희가 토론으로 가지 않고 현장에서의 소감으로 대체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